죽은 자 하나의 부탁으로 시작된 길은 이제 단순한 유언과 비급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름 없이 버려질 뻔한 죽음들이 하나둘 진무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강호의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소아진을 떠날 때 하늘은 아직 흐렸다. 밤새 객잔 처마를 적시던 물기가 마르지 못한 채 길바닥 위로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진무는 새벽장이 열리기 전에 진을 벗어났다. 사람 많은 곳에서 오래 머물수록 그림자는 더 쉽게 달라붙는다. 울룡의 자객들이 잠시 물러섰다고 해서 추격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청화문의 흔적이 북쪽 산줄기 너머에 있다는 말을 얻은 이상 이제부터는 시간을 빼앗기는 편이 더 치명적이었다. 담서의 망령은 전보다 잠잠했다. 청운사에서 비급을 되찾고 소아진에서 청화문과 울룡의 흔적을 이어붙인 뒤부터 담서는 이전처럼 초조하게 앞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 대신 진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처럼 한 발짝 떨어져 따라왔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부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혼도 있고 부탁을 맡긴 뒤 묵묵히 기다리는 혼도 있다. 담서는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비급은 되찾았어도 왜 자신이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매듭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진무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관도를 한참 걷다가 큰 길을 버리고 옆 샛길로 접어들었다. 야광묘로 가는 길은 마차가 다니는 관도가 아니라 산사람과 약초꾼들이 쓰는 오솔길에 가까웠다. 숲은 점점 짙어졌고 정오 무렵이 되자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나뭇가지 아래는 서늘한 그늘이 길게 들이왔다. 길은 험하지 않았으나 지나가는 이가 드물었다. 그만큼 사람의 흔적도 눈에 잘 띄었다. 최근에 지나간 발자국 둘, 노새 발굽 자국 하나, 그리고 길가 덤불에 걸린 누런 옷자락의 실밥. 누군가 급히 지나가다 뜯긴 흔적이었다. 그가 실밥을 손끝에 얹고 잠시 살피던 때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길 오른편의 잡목숲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진무는 고개를 들었다. 담서의 망령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은 담서와 달랐다. 담서는 피 냄새를 품고 있으되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혼이었다. 반면 지금 숲 안쪽에 걸린 기운은 너무였고 너무 가늘었다. 마치 한숨이 아직 사라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진무는 검자루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숲 안으로 걸음을 들였다. 풀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나무 사이로는 오래전에 무너진 비석 하나가 비스듬히 드러나 있었다. 그 아래에 작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천은 이미 색이 바랬고 흙먼지를 잔뜩 먹고 있었으나 누군가 손으로 꼭 쥔 채 놓지 못하다가 겨우 떨어뜨린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주 젊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망령이었다. 20살을 갓 넘긴 듯한 얼굴이었다. 가슴팍에 긴 창상이 비스듬히 남아 있었고 상처 끝은 아직도 검붉은 빛을 품고 있었다. 몸은 담서보다 훨씬 흐릿했다. 당장이라도 바람에 흩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진무를 보자 놀란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믿을 수 없다는 기색으로 다가왔다. 입술이 움직였으나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갓 죽은 혼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오래 떠돌다 힘이 닳아버린 혼의 모습이었다. 진무는 한숨을 삼켰다. 이번에는 또 누구지? 망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보퉁이를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진무가 몸을 굽혀 천을 풀자 안에는 작은 목함과 접힌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물과 흙에 젖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으나 안쪽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다만 봉한 흔적만 남았을 뿐 받는 이의 이름은 적히지 않았다. 망령은 편지를 보며 형체를 크게 떨었다. 절박함이 그 얇은 몸 전체에서 번졌다.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진무는 그 사정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맡기려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다. 되찾아야 할 물건이거나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이다. 그리고 후자는 전자보다 대개 더 지독했다. 물건은 되찾으면 그만이지만 말은 늦을수록 더 깊이 썩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다. 그러자 망령은 다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은 북서쪽 산기슭을 가리키고 있었다. 야광묘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다. 진무는 그 방향을 보며 미간을 좁혔다. 담서의 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하필 길목에서 다른 망령 하나가 붙어 버린 셈이었다. 외면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사실 그래야 마땅했다. 울룡이 뒤를 밟고 있고 청화문의 흔적은 북쪽 깊은 산으로 이어진다. 이 와중에 이름도 모르는 망령의 사연까지 끌어안는 것은 제 목에 돌을 하나 더 다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망령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떠돌다 다른 호는 부탁을 못 이루면 결국 흩어진다. 원한조차 남기지 못한 채 그저 사라진다. 담서처럼 분노와 집념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호는 오히려 드물다. 이 젊은 망령은 아마 죽은 뒤로 계속 이 길목을 맴돌며 편지를 전해줄 사람 하나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다 진무처럼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난 셈이었다. 진무는 짧게 혀를 찼다. 죽은 놈들이 산 놈보다 더 집요하군. 투덜거림이었으나 결국 거절은 아니었다. 망령은 그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안도의 빛을 띠었다. 죽은 자들의 표정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솔직하다. 감출 여유도 체면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망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한 시즌가량 더 걸었다. 산길은 점점 낮은 비탈로 이어졌고 숲 끝에는 작은 촌락이 하나 나타났다. 집이라 해도 열채 남지. 밭과 달장, 개 짖는 소리와 마른 장작 냄새가 전부인 궁벽한 곳이었다. 망령은 촌락 가장 끝집 앞에서 멈추었다. 글담 너머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방망이와 절구가 놓여 있었다. 사람 사는 냄새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집이었다. 망령은 그 집 문간을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희미한 얼굴에 그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스쳤다. 살아생전 가장 돌아오고 싶었던 자리이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리의 표정이었다. 진무는 담장 밖에서 잠시 집 안을 살폈다. 인기척은 둘이었다. 안채에서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마당 한쪽에서는 누군가 나무를 패는 소리가 뚝뚝 끊겨 들렸다. 오래 버티지 못한 사람이 쉬엄쉬엄 도끼질하는 호흡이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10대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얼굴은 앳되었으나 눈빛은 지나치게 일찍 메말라 있었다. 누구를 찾습니까? 진무는 잠시 말문을 고르고 대답했다. 이 집에 예전에 표행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나? 소녀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문 안쪽에서 묵직한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시 후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으나 눈은 또렷했다. 다만 그 또렷함이 오래된 기다림에 달아 있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은 왜 묻는지요? 진무는 품 안에 편지를 만지며 낮게 말했다. 길에서 유품을 하나 주었습니다. 혹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열었다. 진무는 안채마루에 앉아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편지를 보는 순간 망령은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이미 죽은 혼이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바닥이 꺼지는 일은 없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진무는 이 편지 한 장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노파는 봉이 뜯긴 편지를 받자 손끝부터 떨었다. 글씨를 다 읽기도 전에 눈가가 젖었다. 옆에 서 있던 소녀도 숨을 죽인 채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다. 어머니, 이번 표행만 마치고 돌아가면 더는 먼 길을 나서지 않겠습니다. 누이가 약값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작은 밭이라도 빌려 농사로 살겠습니다. 누이 혼처를 늦게라도 보아주시고 제가 돌아가면 감나무 아래에 달장을 더 고쳐놓겠습니다. 혹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남의 돈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겠습니다. 글씨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급해져 있었다. 아마 길을 떠나기 전날 밤이나 표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쓴 모양이었다. 뜯지 않은 채 품에 넣고 있다가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다. 노파는 끝내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마른 손으로 종이를 쓸며 아주 낮게 물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진무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도 있었다. 창에 찔려 길가 숲에서 오래 떠돌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자에게는 어떤 진실이 필요하고 어떤 진실은 칼보다 깊게 남는다. 그는 짧게 돌려 말했다. 먼 길에서 변을 당한 듯합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이 편지를 놓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노파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소녀는 이를 악문 채 눈물을 참았다. 그 애는 아마 편지 속 누이일 것이다. 집 안에서 들리던 기침도 그제야 멈췄다. 안방 문틈 너머에 누워있던 병든 사람이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마루 아래의 망령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진무는 그 얼굴을 보았다. 처음 숲에서 만났을 때보다 형체가 조금 또렷해져 있었다. 죽은 자는 제 뜻이 닿기만 해도 잠시 빛을 되찾는다. 노파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다가 다시 작은 보퉁이 속 목함을 열었다. 안에는 은전 몇 잎과 아주 작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정성껏 닦아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노파가 겨우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가 누이 혼처를 말하더니 이런 것까지 준비했군요. 살림도 어려운데 별짓을 다 했습니다. 소녀는 그 비녀를 보고 끝내 눈물을 떨구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작았다. 너무 오래 울음을 삼키며 살아온 사람의 울음이었다. 진무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다. 이 집의 장남이 표국 일을 했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봄부터 인근 표국에서 잔심부름과 호송 일을 했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발이 빨라서 언젠가는 정식 표사가 될 수도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달 전 북쪽 길로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표국에서는 산적을 만나 흩어졌다고만 했습니다. 시신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3달. 진무는 그 날짜를 속으로 되새겼다. 담서의 죽음과 그리 멀지 않았다. 청아문과 울룡의 흔적이 북쪽으로 얽혀있는 지금 이 표행 역시 그냥 산적대에게 당한 일로 보기 어려웠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이 집에는 편지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큰 파문이 일고 있었다. 죽은 자의 마지막 소식은 때로는 위로보다 더 잔인하다. 그러나 끝내 전해지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기다림은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지만 죽음은 적어도 기다림을 끝내기 때문이다. 진무가 일어나려 하자 노파가 그를 불러 세웠다. 혹시 그 아이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진무는 잠시 담장 쪽을 보았다. 망령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감잎 하나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그 모습을 본 뒤 낮게 대답했다. 가족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노파는 그 말에 두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주름 사이로 천천히 흘렀다. 소녀는 두 손으로 비녀를 꼭 쥐었다. 진무는 더 머물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망령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집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경체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으나 처음처럼 위태롭지는 않았다. 오래 품은 말이 닿은 이상 이제는 흩어져도 두렵지 않은 것이다. 그 순간 망령이 처음으로 또렷한 소리를 냈다. 바람이 마른 잎을 스치며 내는 것 같은 아주 낮고 거친 음성이었다. 고맙소. 진무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남는 것이 더 많아진다. 그는 그저 한번 손을 들어 보였을 뿐이었다. 촌락을 벗어나 다시 산길에 들어서자 담서의 망령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다. 담서는 방금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색이 드리워져 있었다. 부러움인지, 씁쓸함인지, 아니면 자신도 아직 끝내 전하지 못한 무엇이 남아있음을 깨달은 표정인지 알 수 없었다. 진무는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문득 중얼거렸다. 죽은 뒤에도 사람을 붙드는 건 대개 칼이 아니군. 담서는 대답하지 못했으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비급과 목패를 되찾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 사람의 죽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삶의 끝에는 늘 말하지 못한 마음이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비급보다도 오래 사람을 붙잡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진무는 다시 북쪽 길로 접어들었다. 야광묘로 가는 길은 더 깊고 조용했다. 숲 사이로 안개가 낮게 깔리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수상했다. 울룡의 자객들은 아침부터 흔적을 숨기고 있었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눈앞에 나타나는 편이 나았다. 진무는 길 가장자리 흙을 살폈다. 한쪽 덤불 아래에 최근에 눌린 자국이 있었다. 사람 셋이 몸을 숨겼다가 떠난 흔적이었다. 이 방향으로 누군가 먼저 지나갔다는 뜻이다. 청화문을 찾는 자들이든 자신을 미행하는 자들이든 이미 이 산줄기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품 안의 비급을 한 번 더 눌러보았다. 책은 여전히 묵직했다. 그러나 조금 전 감나무 아래에서 본 젊은 망령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담서의 일도, 청화문의 일도, 울룡의 그림자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일 사이사이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 죽음들이 숨어 있다. 표행길에서 쓰러진 젊은 사내 하나, 편지를 품고도 끝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 하나. 강호의 큰 음모는 그런 죽음들을 발판 삼아 움직인다. 그리고 진무는 이상하게도 늘 그 발자국 위를 걷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산능선 너머로 해가 반쯤 가라앉고 있었다. 오늘 안으로 야광묘까지 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밤길을 또 걸어야 한다. 그리고 밤은 늘 망령과 그림자가 가장 선명해지는 시간이다. 진무는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담서는 말없이 그의 옆을 따랐다. 조금 전에 젊은 망령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마 감나무 아래에서 끝내 전해진 편지 한 장과 함께 오래된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진무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은 전해졌지만 피의 냄새는 남아 있었다. 표국에서 출발한 젊은 사내가 왜 3달 동안 숲길을 떠돌다 죽어야 했는지, 그 또한 북쪽으로 이어진 이 긴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야광묘로 향하는 산길 위로 2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나는 살아있는 무사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죽음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둘의 앞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들보다 더 검고 깊은 어둠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야광묘로 향하는 산길은 날이 저물수록 더 깊어졌다. 해가 완전히 기운 뒤에는 하늘과 산의 경계마저 흐려졌다. 희미한 달빛이 없었다면 길과 낭떠러지를 가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진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밤길은 원래 불길한 것들이 더 또렷해지는 시간이다. 산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만 진무에게 밤은 오히려 익숙한 쪽에 가까웠다. 죽은 자들은 어둠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숨은 그림자 또한 그만큼 더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담서는 묵묵히 그의 곁을 따라왔다. 청운사와 소아진, 감나무 아래 작은 집을 지나며 담서의 혼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 분노와 다급함만으로 떠밀리던 망령이 아니었다. 진무가 붙들린 일이 이제 자기 한 사람의 비급이나 이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서 역시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는 듯했다. 죽은 자는 산 자보다 먼저 큰 흐름을 알아차릴 때가 있다. 몸이 없기에 미세한 떨림과 기운에 더 민감한 탓이다. 산길은 한참 뒤 낡은 석계단으로 이어졌다. 계단 끝에는 무너진 물로 하나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그 너머로 오래전 향불이 끊긴 야광묘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웅전 같은 큰 전각이 있는 절집이 아니라 작은 사당과 약재 창고, 뒤편에 암자가 붙은 소박한 묘당이었다. 그러나 그 단추함이 오히려 더 을씨년스러웠다. 사람 손길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완전히 죽은 장소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약초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한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진무는 물로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야광묘의 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은 없었으나
뜰 가운데 세워진 낡은 약솥에 쇠사슬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방금 스치고 지나간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검자루에 손을 얹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당 안은 비어 있었다. 반쯤 부서진 야광상의 얼굴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제단 위에는 마른 풀잎과 동물뼈 몇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드나든 모양이었다. 그런데 제단 한쪽에만 먼지가 얇았다. 누군가 최근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옮긴 흔적이었다. 진무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문질렀다. 거칠게 끌린 자국이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제단 밑을 살폈다. 낡은 널판 하나가 바닥과 맞물린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다. 위로 들어 올리자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아래에서 밀려 올라왔다. 밑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였다. 담서의 망령이 그 어둠을 보며 형체를 조금 굳혔다. 살아있을 적 알던 곳이 아니었던 듯했다. 그렇다면 소아진 객잔에서 들은 말대로 청화문의 흔적은 야광묘를 지나 더 안쪽으로 이어지는 셈이었다. 진무는 통로 입구에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흙벽을 타고 기어가는 벌레의 마찰음,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아주 미세한 한숨 같은 것이 엉켜 있었다. 산 자의 숨은 아니었다. 죽은 자가 오래 한 곳에 묶일 때 생기는 눌린 기운이었다. 그는 횃불 대신 손에 쥔 작은 화접을 켰다. 붉은 불씨가 어둠을 밀어냈다. 통로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넓기였고 벽면에는 오래전 약재 상자를 끌고 다닌 듯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10여 장쯤 내려가자 통로는 넓은 공동으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무덤이 없었다. 그러나 죽음은 가득했다. 공동 바닥에는 사람 뼈와 썩은 옷까지 부러진 병장기들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 정식으로 묻힌 흔적은 없었다. 이름을 적은 비석도 얕게나마 덮은 흙무덤도 없었다. 마치 죽인 뒤 그대로 버려둔 자들을 한 곳에 쓸어 넣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어떤 것은 오래되어 뼈만 남았고 어떤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아직 검게 말라붙은 살점이 남아 있었다. 진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담서는 공동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을 삼킨 사람처럼 멈추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둠 구석구석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하나둘 일어섰다. 망령들이었다. 처음에는 두셋인 줄 알았다. 그러나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더 많은 윤곽이 떠올랐다. 검을 든 자, 창에 꿰뚫린 자, 목이 반쯤 잘린 자, 두 손이 묶인 채 쓰러져 있던 자. 숫자는 10을 넘었고 곧 20에 가까워졌다. 그들은 모두 이 공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래 눌러앉은 혼들이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였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묻히지 못했다는 것. 진무는 속으로 짧게 욕설을 삼켰다. 이런 곳은 언제나 좋지 않았다. 원한 하나만 품은 혼은 상대하기 쉽다. 부탁도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제대로 거두어지지 못한 죽음이 여러 겹쌓인 곳은 다르다. 한 사람의 미련이 아니라 장소 자체가 눅진한 한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망령들은 그를 보자 웅성거리듯 흔들렸다. 소리가 없는 소음이 공동 안을 가득 채웠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진무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시선이 동시에 몸에 꽂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억지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한 번에 하나씩. 죽은 자들에게는 늘 통하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망령들은 조금씩 흔들림을 늦추었다. 그들 역시 오래 기다린 끝에 나타난 산자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온 것은 얼굴 절반이 무너진 중년 사내였다. 허리에는 부러진 도가 매달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세 줄 칼자국이 선명했다. 울룡의 표식과 같은 모양이었다. 사내는 손을 들어 공동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낡은 창고문 같은 돌문이 있었다. 이미 굳게 닫혀 있었으나 아래 틈으로는 어두운 얼룩이 오래전 피처럼 번져 있었다. 다음으로 젊은 무사 하나가 나섰다. 그는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움켜쥔 채 죽은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손은 비어 있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는 몸짓이었다. 그가 가리킨 것은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명패들이었다. 많은 것이 부서졌고 글씨도 지워졌으나
몇몇에는 분명한 문파 이름이 남아 있었다. 청아문, 하북표구, 말림방. 한 곳 출신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던 자들이 한 곳에서 죽어 버려진 것이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다. 그는 목에 밧줄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다. 노인의 시선은 공동 입구가 아니라 천장 쪽 작은 틈을 향했다. 글과 돌 사이로 아주 좁은 바깥 공기가 드나드는 곳이었다. 무덤조차 없이 갇힌 이들은 마지막으로 바깥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뜻이었다. 진무는 그들의 시선을 차례로 받아내며 천천히 공동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안매장터가 아니었다. 감춘 죽음들을 모아두는 곳이었다. 각기 다른 길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아무 흔적 없이 없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처음부터 그들을 이름 없이 지우려 했다는 뜻이다. 담선은 그 무리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멈추었다. 그곳에는 허리가 반쯤 꺾인 채 쓰러진 무사의 뼈 하나가 있었다. 손에는 썩어 부러진 검자루만 남아 있었다. 담서의 망령이 그 앞에서 멈춘 것은 그 죽음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관을 느낀 까닭일 것이다. 진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체 곁에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청운사에서 주었던 것과 비슷한 검은 옷감이었다. 울룡의 하수들이 이 공동을 꾸준히 드나들었다는 증거였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유품을 더 살폈다. 녹슨 표패, 부러진 비녀, 피에 젖은 천 조각, 봉인도 뜯지 못한 작은 약봉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씩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 위 어딘가에서 이들이 사라졌다는 소문만 돌 뿐 시신도 무덤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기다리고 표국은 산적 탓을 하며 문파는 실종이라 적어두고 넘어갔을 것이다. 강호는 언제나 그렇게 움직인다. 이름 없는 자가 사라져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 순간이었다. 공동 안쪽 돌문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쇠가 긁히는 소리였다. 진무는 곧장 몸을 돌렸다. 망령들도 일제히 그쪽을 보았다. 죽은 자들의 기운이 한순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화접 불빛을 낮게 세운 채 돌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은 안쪽에서 뭔가에 막혀 있었으나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었다. 귀를 가까이 대자 희미한 사람 숨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자였다. 진무는 검끝을 문틈에 밀어넣어 지렛대처럼 들어 올렸다. 오래된 돌문이 삐걱이며 반쯤 열렸다. 안쪽은 작은 방이었다. 습기와 악취가 가득했으며 벽에 쇠사슬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사내 하나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양손과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피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숨은 붙어 있었다. 사내는 문이 열리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빛을 오래 못 본 사람처럼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누구냐? 진무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먼저 방 안을 살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빽빽하게 남아 있었고 구석에는 마른 곡식 껍질과 물그릇이 놓여 있었다. 며칠 가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붙잡아 둔 흔적이었다. 그는 짧게 물었다. 청아문 사람이냐? 사내의 눈빛이 그 한마디에 달라졌다. 경계와 놀람이 동시에 스쳤다. 누가 그 이름을 입에 올렸지? 진무는 대답 대신 품에서 담서의 목패를 꺼내 보였다. 사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떨리는 입술 끝에서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다. 담서. 담서의 망령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을 크게 떨었다. 공동 안의 다른 망령들도 마치 같은 이름을 알고 있다는 듯 일제히 흔들렸다. 사내는 쇠사슬에 묶인 채 앞으로 기어오려 했다. 그 아이가 죽었나? 진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답했다. 길에서 당했다. 비급은 되찾았다. 사내는 눈을 감았다. 기쁨도 안도도 아닌 너무 오래 버티다 끝내 무너지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어깨가 잘게 떨렸다. 그는 한참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허량이다. 청화문의 장로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장로라는 이름도 부끄럽다. 제자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진무는 쇠사슬을 살폈다. 평범한 쇠가 아니었다. 자물쇠는 복잡했고 족쇄 안쪽에는 기어를 누르는 가는 못이 박혀 있었다.
무공을 익힌 자가 힘으로 끊기 어렵게 만든 장치였다. 누가 그랬지. 허량의 눈에 짙은 피로와 원한이 어렸다. 울룡이다. 처음에는 장터의 표물 하나를 노리는 떨거지쯤으로 보였다. 그러나 놈들은 비급만 노린 것이 아니었다. 청아문의 옛 기록과 제자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 담선은 마지막 남은 비급 일부를 빼돌려 도망쳤다. 그 아이만이라도 살아남기를 바랐는데 그 말에 담서의 망령이 크게 흔들렸다. 살아서 듣지 못한 말이 죽어서야 닿은 셈이었다. 진무는 짧게 물었다. 왜 청아문을 지우려 하지? 허량은 이를 악물었다. 비급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공이 세서가 아니다. 그 안에는 옛 기록이 함께 숨겨져 있다. 청아문이 무엇을 지켰는지, 누가 그것을 탐내는지, 오래전부터 이어진 이름들이 적혀 있다. 울룡은 그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진무는 그 말을 듣고 품 안의 비급 무게를 다시 느꼈다. 단순한 무공서가 아니라는 짐작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허량의 족쇄를 살피다가 공동에 늘어선 수많은 뼈들을 돌아보았다. 이들은 누구지? 허량의 목이 한번 크게 울렸다. 우리를 도우려던 자들이다. 표국의 무사도 있었고 우연히 같은 길에서 붙잡힌 자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청아문 제자였고 어떤 이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놈들은 한번 수상하게 엮인 자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죽이고 묻지 않고 흔적을 감췄다. 무덤도 주지 않았다. 이름이 남으면 뒤를 찾는 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뒀군. 허량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은 가끔 내려와 시신에서 명패와 유품을 더 걷어갔다. 남아있는 것도 다 걷지 못한 것들 뿐이다. 죽은 자보다 무서운 것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산자들이니까. 공동 안이 깊게 가라앉았다. 그 말은 진무에게도 익숙하게 와닿았다.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의 힘으로 돌아가지만 그 힘은 늘 죽은 자의 흔적을 지우는 쪽에 더 능하다. 그때 공동 입구 쪽에서 담서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 경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위쪽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진무는 곧장 화접 불씨를 꺼버렸다. 어둠이 다시 공동을 덮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망령들의 윤곽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수십 개의 희미한 시선이 한꺼번에 입구를 향했다. 발소리는 둘이었다. 야광묘 지하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러 내려오는 자들의 걸음이었다. 조심성은 있었으나 하수는 아니었다. 공동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었다. 진무는 돌문 옆 어둠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허량은 쇠사슬 묶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망령들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죽은 자들에게도 때로는 살아있는 자를 돕는 묘한 연대가 생긴다. 잠시 뒤 통로 끝에 불빛 하나가 나타났다. 울룡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었다. 하나는 창을, 다른 하나는 짧은 칼을 들고 있었다. 창 든 자가 투덜댔다. 위에서 난리가 났다더니 여기까지 내려오라니 재수 없군. 짧은 칼 든 자가 코웃음을 쳤다. 허량 놈이 아직도 안 죽었으니 확인해야지. 그 늙은이가 입만 열면 귀찮아진다. 두 놈이 공동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왔다. 그 순간이었다. 진무가 어둠을 갈랐다. 첫 번째 칼은 창든 자의 목을 스치듯 지나가 숨통을 끊었다. 비명조차 길게 뻗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끊겼다. 두 번째 놈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 짧은 칼을 들이밀었으나 진무의 검집이 먼저 손목을 후려쳤다. 칼이 떨어졌다. 이어진 발차기가 명치를 꿰뚫듯 들어가자 놈의 등이 통로 벽에 세차게 부딪혔다. 그는 상대가 소리치기 전에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위에 몇이 더 있지. 놈은 숨이 막힌 채 이를 악물었다. 진무의 검끝이 눈앞까지 들이밀렸다. 몇이냐? 셋. 아니, 넷이다. 위에서 길을 지키는 자까지 합치면 5. 울룡의 우두머리도 있나. 놈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틈에 진무는 눈빛으로 답을 읽었다. 있군. 놈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무는 턱을 꺾어 기절시킨 뒤 통로 벽에 기대어 눕혔다. 허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혼자 올라가려는 건가? 진무는 돌문 쪽으로 한번, 공동의 망령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죽음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무덤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부탁만 남긴 채 그는 낮게 말했다. 올라가야지.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진무는 공동 바닥에 흩어진 유품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모패, 부러진 무기, 작은 장신구, 옷 조각. 살아있을 때는 하찮았을지 몰라도 죽고 나면 그것들이 이름을 대신한다. 망령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어떤 것은 진무의 손보다 먼저 스스로 굴러오듯 흔들렸고 어떤 것은 손에 닿자 희미한 온기를 남겼다. 그는 바닥 한가운데 유품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다 묻어주진 못한다. 하지만 누구의 죽음인지 모른 채 버려두진 않겠다. 그 말에 공동의 공기가 크게 흔들렸다. 망령들이 한꺼번에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떨림이었다. 무덤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늘 거창한 복수가 아니다. 때로는 제 죽음을 누군가 알겠다는 약속 하나면 된다. 이름 없이 버려지지 않겠다는 보장 하나면 된다. 담선은 그 무리 앞에 서서 진무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길가에서 죽어 떠돌던 무사 하나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워질 뻔한 수많은 죽음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허량은 쇠사슬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살아나가면 이들의 이름을 하나라도 더 찾아주겠다. 진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 통로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위로 올라가기 전 공동 안 어둠에서 처음에 중년 망령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얼굴 절반이 무너진 그 사내는 손을 들어 진무를 가리키고 다시 자기 가슴을 두드린 뒤 바닥 유품 쪽을 가리켰다. 부탁의 뜻은 분명했다. 잊지 말아 달라. 진무는 그 눈빛을 잠시 받아냈다. 그러고는 아주 짧게 답했다. 안 잊는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수십의 망령들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공동 천장 틈으로 스미는 차가운 공기조차 잠시 멎은 듯했다. 그 순간 진무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자신이 짊어진 것은 담서 하나의 비급이 아니었다. 무덤도 이름도 없이 버려진 자들의 부탁이 한꺼번에 그의 등에 얹히고 있었다. 그 무게는 가벼울 리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은 더 단단해졌다. 진무는 검을 다시 쥐고 좁은 통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위에는 울룡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 아래에는 무덤 없는 죽음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시선이 동시에 등에 꽂히는 기분은 익숙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피할 수도 없었다. 통로 첫 계단을 밟는 순간 등 뒤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의 음성은 아니었다. 수많은 목숨이 겹쳐진 바람 같은 울림이었다. 부탁한다. 진무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갔다. 그 밤, 야광묘 지하의 눅눅한 어둠 속에서 그는 분명히 알았다. 죽은 자들의 부탁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비급을 되찾는 일도, 청화문의 비밀을 밝히는 일도, 울룡을 쫓는 일도 결국은 그 부탁들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의 걸음은 어느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무덤조차 얻지 못한 자들의 침묵 전체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비급 하나를 되찾는 일로 시작된 발걸음은 더 깊은 진실로 이어진다. 이름 없이 버려질 뻔한 죽음들이 하나둘 진무를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하며 그의 여정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의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죽은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무사, 제2부 원한이 머무는 강호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